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4262님이 오늘 미니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PD님 바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프닝을 듣더니 JB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와 평가 이런 것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얼른 나으셔라. 아직 감기 안 나으셨냐 뭐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 토끼님은 아유 JB 오늘 하루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주말에 신나게 여행하셨을까요? 주말에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더 심해졌네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코맹맹이 소리가 더 심해지니까 뭔가 자연 에코가 더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힘내시라고 이런 걸 읽어드릴까 했지만 이미 네, 자기의 매력에 흠뻑 취해 계셔가지고 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힘내시라고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3061님, 오늘 JB 목소리 매력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0005님, 종배형님 어서 오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감기 걸려셨네요. 목소리가 섹시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들하고 힘나셨죠? 통한다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김창면 님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날씨는 변해도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한데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거든요.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클 때 감기가 옵니다. 네. 네, 가민수 님이 자연의 코 짱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촌철님들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시간이 마련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물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가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류 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올라서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 들어와 있고요. 곧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 각종 기념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줄줄이네요. 줄줄이. 그러니까요. 진짜. 예. 지갑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도 좋고 또 요즘에 전세 사기 뉴스 때문에 내가 사는 전셋집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뉴스는 이런 게 돼야 한다 생각하는 어떤 사연도 좋습니다. 사회가 진짜 알아야 할 실상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분간은 잠시 후 3부에 중후한 목소리 자연 에코를 지니고 있는 JB와 전화 연결도 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심야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을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현재 시각으로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탔고요. 오늘 오후 3시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이런 거취 선택이 다른 사람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의 탈당 문제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기 위해 당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는다고 밝힌 마당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이 당에 남아있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좀 어색합니다. 오히려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들이 이어서 탈당을 할지 탈당하지 않고 버틴다면 당이 출당을 시킬 것인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이율배반이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자체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을 합니다. 당이 자체 조사를 하려면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당시키면 안 됩니다. 탈당하겠다고 하면 뜯어 말려서라도 잡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탈당한 사람은 자체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당내에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다음에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건 동시에 성립 불가능한 그런 주장입니다. 가장 좋은 모양새는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의 당사자들을 제명하는 것이겠지만 자체 조사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이 자리에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선책으로 가야 된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당의 단호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명으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예외 없이 끊어낸다는 선언 같은 것. 이런 거 지금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 대표는 무력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 이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혀 쓸데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욕 운운한 것부터가 번지수를 잘못 짚은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돈을 챙긴 사건이 아니라 돈을 뿌린 사건입니다. 무력이라고 이건 갖다 댈 단어가 아니다. 이걸 첫 번째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맥락상 송영길 전 대표는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 몰랐을 것이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따라서 사법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이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민석 정책위 의장에 나서서 저런 말을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여야 하는 모습은 단호함인데 오히려 당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저런 온정주의를 내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개인적 친소 관계에 따른 소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소회를 밝히는 자리는 골방이나 술자리라면 모르겠지만 공개된 SNS 공간이나 이런 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샤리 님이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 나오시는 분들 다 탈당해야 합니다. 어차피 당내 조사는 어려워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손님 등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김연아 의원 돈봉투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김윤님은 이번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개혁의 첫발이 돼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네. 혹시 당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오는 28일 있을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좀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왜냐하면 출사표를 낸 박범계 의원이 내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상의해서 엄중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처리할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상의한다고 하는데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야하. 당대표 소관 사항이지.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자고 원내 사령탑이지 당 문제, 당무 처리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건 기본입니다. 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나를 먼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구속영장 일단 기각이 됐는데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조간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총 9명의 피의자를 출국 금지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조금 전에 담화가가 말한 대로 맨 마지막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또 들어오면 뉴스가 많이 쏟아질 테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광훈 목사가 지난 21일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4위를 차지한 1위를 차지한 것이 자신의 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편
김기현 대표도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선거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몇 번 왔다. 1차에서 과반 통과해야 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는데 당시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전광훈 목사가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즉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첫째, 100% 당심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였었죠. 이런 경선에서 윤심으로도 모자라서 전심이 필요했다라는 김기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죠? 과연 이런 김기현 대표가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당시 상황에서 뽑아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슬아슬한 국면일수록 조직된 표가 매우 절실해진다라는 아주 정치의 상식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내년 총선에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년 총선 경쟁이 박빙으로 간다면 조직된 표의 위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이중 당적자들을 솎아낸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니겠습니까? 계획?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솎아내서 쫓아내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 밖에서 조직 결속력을 더 강화하면서 당 밖에서 하나의 조직된 표로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들의 어떤 한 표가 아쉬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광훈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이른바 발본색원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게 또다시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발본색원은 엄두도 못 낼 거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에서도 이른바 전광훈 목사의 역할 이 하나를 놓고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현 주소이고 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하는데 당원 가입 숫자가 늘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잖아요. 네. 바로 이 징계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도 바로 세우고 전광훈 목사의 당내 영향력도 선을 긋는 계기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자, 여기서 아주 난감한 게 있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광훈 목사 설교장에 가서 광주 발언을 한 게 하나가 5.18,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4.3 발언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여기서 4.3 발언은 징계에 올리고 광주 발언은 징계에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광주 발언을 징계에 올리면 발언의 내용만 문제 삼겠습니까? 아니면 발언의 장성과 발언의 어떤 환경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문제를 삼겠죠.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 김기현 대표는 무사합니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던 발언이 계속 소환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번 주에 출범한다고 하니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할지는 뭐 여기 굳이 예단은 안 하겠는데요.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보죠. 네, 근데 전망 기사들은 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그죠? 5.18과 4.3의 발언을 두 가지를 묶어서 1호 징계안으로 올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일단은 많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새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견한다고 하죠. 하지만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코로나에 걸려서 본격적인 활동은 5월 초부터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출범시킨 1호 특위 뭔지 기억하시죠? 민생 119요. 네, 민생 119 오늘 사실상 첫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뭐예요? 상견례? 뭐 하여튼 사실상 오늘 첫 회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규모를 늘리고 이자율을 좀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당이 그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물 보내기 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런 건 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안건으로 어떤 회의를 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LH의 경매주택에 대해 우선 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접근권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서 낙찰을 받게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저리로 융자도 해주고 세금 감면도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낙찰받고 이럴 여지가 없고 이러면 LH 같은 데서 나서 가지고 이 문제의 집을 일단 사들인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매입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 임대해 주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임차를 해 주는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라서 저는 딱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도대체 그 피해자의 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 매입 임대 예산으로 LH가 잡아놓은 게 5조 5천억이에요.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2만 6천호 정도를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요번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예산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네. 애당초 공공 매입 임대 예산으로 잡았던 데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라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신혼부부나 청년 기숙사나 고령자를 지원하는 매입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그러니까 공급 물량에서 확 줄여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매입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원래 사업 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겨요. 그럼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빠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나 그럼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또 그 플러스가 발생하는 게 저희가 대책위원회 인터뷰했잖아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그러니까 사기 의심 사례가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산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좋은데 상은 화려한데 사실은 먹을 게 없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피해자를 얼마로 설정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의 법적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전세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또 가려낼 것이냐라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물량 자체가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경찰이 이 그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이게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했다는 건데 잠깐 들어보시죠.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지속적으로 당국에 접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네, 범죄단체 조직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폭이죠. 그러니까 지휘 통솔 체계를 가지고 공동의 범행 목적까지 공유하면서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을 때 범죄단체로 규정을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걸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 좋은데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감성 터치 차원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처벌 강하게 한다는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수사라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 얘기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이 임대차 보호법 만기 가을에 전세 사기 대왕창 터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고 이승민님도 잠재적인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지금 걱정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이것까지 좀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